우리는 전쟁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미사일도 없었고 사이버 공격도 아니었다. 단지 몇 줄짜리 수출 통제 문서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문서는 조용히 그러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서방 산업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이미 균열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과 10월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 로이터즈와 퍼네셜 타임즈는 이를 전면적인 공급망 무기화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무역 분쟁이라는 아니한 단어로 포장하며 현실을 외면했다. 문제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정제 능력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은 히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세계 경제를 목줄처럼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적 지배력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방은 환경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 기반을 포기했고 수십 년에 걸쳐 이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시진핑 체제는 자원을 정치적 무기로 재설계했다. 기술을 통제당하자 흙을 무기로 꺼내든 것이다. 이 전략은 교과서적인 비대칭 전쟁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착각 위에 세워져 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얽혀 있는데도 이를 강제로 끊어내면 상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가격 변동성과 공급 지연이라는 형태로 이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인질이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본질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 전쟁은 국가 간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플, 구글, NVIDIA 같은 이름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단지 고객일 뿐이다. 진짜 권력은 그 뒤에 있다. 바로 ASML이다. ASML은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 차이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차이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100%가 ASML의 장비를 통해 생산된다. 이 수치는 과장이 아니다.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TSMC, 삼성 일렉트로닉스, 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이 회사 앞에서는 완전히 종속된 구조에 놓여 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다. 사실상 단일 노드 지배다. 문제는 여기서 더 위험해진다. 이 독점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 장벽의 결과다. 극자외선 EUV 장비 하나의 가격은 2억 달러를 넘는다. 내부에서는 초당 5만 번 액체 주석에 레이저를 쏘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비현실적인 공정이 반복된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물리학 실험실에 가깝다. 더 뉴요크 타임즈는 이를 두고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복잡하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ASML은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목줄이 되었다. 누가 이 회사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누가 미래를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시진핑 체제가 아무리 자원을 무기로 휘두른다 해도 이 기술의 벽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조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여준다. 단 하나의 기업의 모든 것이 집중된 시스템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왜 ASML 하나가 세계를 흔들 수 있는가? 답은 그들이 만든 단 하나의 기계 EUV에 있다. EUV는 단순한 반도체 장비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산업 문명의 생산 코드를 새기는 장치다. 2억 달러가 넘는 가격, 도시버스 크기의 장비,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물리현상은 거의 광기에 가깝다. 초당 5만 번 고출력 레이저가 액체 주석 방울을 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플라즈마가 극자외선을 만들어낸다. 이 빛은 원자 단위 회로를 새긴다. 문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직 한 곳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이카노미스트는 EUV를 두고 현대 기술 패권의 최종 병목이라고 표현했다. 과장이 아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 반도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상황은 더 어두워진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기업들, TSMC, 삼성 일렉트로닉스, 인텔은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술에 종속된 하청 구조에 가깝다. EUV가 멈추는 순간 이들의 생산 라인은 즉시 정지한다. 이건 단순한 산업 리스크가 아니다. AI 서버, 군사용 칩, 금융 시스템,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2024년 블룸버그는 EUV 공급 차질은 글로벌 GDP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따로 있다. 이 기계는 너무 복잡해서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수십 년의 연구, 수천 개의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극도로 정밀한 부품들이 맞물려야 한다.
즉, 이건 시간이 없으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다.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국가 프로젝트로 밀어붙여도 EOV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자급을 강요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비효율과 중복 투자, 그리고 수천억 위안 규모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국 반도체 펀드와 프로젝트들이 부패 스캔들로 무너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ASML이 가진 EOV라는 절대 병목이 확인된 순간 미국의 전략은 단순해졌다. 상대를 이길 필요가 없다. 숨을 못 쉬게 만들면 된다. 2019년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 EO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 우려였지만 본질은 기술 봉쇄였다. 이 결정 하나로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강제로 밀려났다. 당시 더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21세기형 산업 봉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DOV 장비를 활용해 우회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규칙 자체를 바꿨다.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히 장비 판매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모든 공정에 제한을 걸었다. 이 조치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서 미국 기술이 포함된 비율은 80% 이상이다. 즉, 이 규제는 사실상 글로벌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퍼넨셜 타임즈는 이를 기술판 SWIFT 차단이라고 표현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상대의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수준에 가까웠다. 중국 기업들은 설계, 생산, 인력까지 동시에 압박을 받았고 일부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중단되었다.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외부 압박에 대응하기보다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경한 자립 노선을 밀어붙이며 비효율을 확대했다. 국가 주도의 반도체 펀드에서 부패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수천억 위안이 증발했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로이터즈는 2022년 이후 최소 수십 명의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숨통을 조이자 중국은 정면 돌파 대신 우회를 선택했다. EOV를 못 사면 끝이라는 단순한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았다. 기술이 막히자 방법을 바꿨다. 핵심은 DOV였다. 구형 장비로 분류되던 이 기술을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같은 웨이퍼 위에 여러 번 패턴을 겹쳐 찍는 멀티 패터닝 방식이다.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몇 배로 뛰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놀라웠다. 2023년 HUAWI가 공개한 7나노 칩은 서방을 충격에 빠뜨렸다. EUV 없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억지로라도 뚫어낸 것이다. 블룸버그와 퍼넨셜 타임즈는 이를 제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성과의 이면은 훨씬 더 불편하다. 생산 수율은 낮고 비용은 급등하며 공정은 극도로 복잡해졌다. 정상적인 산업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길을 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강박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무리하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부 국영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붕괴했고 반대로 일부 기업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선택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동일한 7나노 칩을 생산하는데 EUV 기반 공정 대비 DUV 멀티 패터닝은 최대 3에서 4배 이상의 공정 단계가 필요하다. 비용은 치솟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다. 체제 유지와 체면이다. 이건 효율의 싸움이 아니다. 의지의 싸움이다. 중국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느리고 비싸고 불완전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완벽하지 않은 기술로도 일정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 기술 봉쇄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중국이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미국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막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가진 능력까지 깎아내리는 단계로 들어갔다.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EUV는 물론이고 중국이 우회에 활용하던 고급 DUV 장비까지 전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기술 봉쇄 완결판이다.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장비, 소프트웨어, 심지어 인력까지 제한했다. 더 뉴요크 타임즈는 이를 중국 반도체 산업을 수년 단위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숫자로 보면 더 노골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와 설계 생태계에서
미국 기술 의존도는 80% 이상이다. 즉, 이 규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선언에 가깝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은 인력 규제였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다. 기술은 장비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을 빼버리면 시스템 자체가 멈춘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호흡기 제거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스스로 숨쉬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외부에서 강제로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계산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너무 강하게 조이면 상대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기를 꺼내든다. 이미 그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이 압박을 내부 결속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 자립이라는 구호 아래 비효율과 낭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가 장기전에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지만 중국은 시간을 벌면 된다. 이 시간의 차이가 결국 게임의 방향을 바꾼다. 미국이 기술의 숨통을 끊자 중국은 정면으로 기술을 맞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내려갔다. 바로 자원이다. 2023년 7월과 10월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공식 발표했다. 컷으로 보면 몇 가지 금속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와 통신산업의 핵심 소재다. 이 발표 직후 로이터즈는 공급망이 정치적 무기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숫자는 더 노골적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은 갈륨 생산의 약 80% 이상, 히토류 정제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계 산업을 멈출 수 있는 레버리지다. 여기서 서방의 가장 큰 실수가 드러난다. 수십 년 동안 환경 비용과 오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제 산업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버렸다. 값싼 생산과 깨끗한 환경을 동시에 누리겠다는 선택이 결국 전략적 자살로 이어진 셈이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다. 기술에서 밀리면 자원으로 압박한다. 상대가 기술을 무기로 쓰면 자신은 공급망을 무기로 바꾼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계산된 비대칭 전쟁이다. 문제는 이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다. 퍼넨셜 타임즈는 서방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즉, 지금 당장 충격이 발생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초기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반도체 소재 가격은 발표 이후 단기간에 수십 %씩 급등했고 공급 계약은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재고를 쌓기 시작했고 시장은 공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미국은 기술을 치고 있지만 중국은 그 기술이 작동하기 위한 재료를 치고 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모든 압력은 한 점으로 모인다. ASML.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조인다. 기술을 무기로 삼아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중국 시장을 끊으라고 압박한다. 실제로 2023년 이후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은 약 20% 이상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 경로 자체가 강제로 재설정되는 수준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조인다. 자원을 무기로 삼아 생산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갈륨, 게르마늄, 히토류. 이건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고성능 장비의 필수 요소다. 블룸버그는 ASML조차 글로벌 소재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완벽한 집계다. 한쪽은 수요를 끊고 다른 한쪽은 공급을 흔든다. 어느 쪽이든 한 번 더 조이면 기업은 버틸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실이 드러난다. ASML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EOV 기술은 독점이지만 그 기술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부품과 소재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이 중 일부라도 끊기면 생산 자체가 멈춘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시장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경영 전략이 아니라 외교 전략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더 이카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이 지정학적 전쟁의 인질이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도록 자극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히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 그 사이에서 시장은 계속 흔들린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결정을 미루고 기술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커트로 보면 중국은 밀리고 있다. EUV는 없다. 기술 격차는 최소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기 승부가 아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다. 지금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가 주도의 막대한 자금이 있다. 2024년 중국은 약 47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이른바 픽펀드 3기를 출범시켰다. 이 자금은 단순한 산업 투자금이 아니다. 병목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장기전 자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ME이다. 2023년 말 이 기업은 28나노급 DUV 장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수치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28나노는 2010년대 초반 기술이다. 최첨단과는 최소 두세 대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미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립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첨단을 당장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즉 자동차, 가전, 산업용 칩 시장을 장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약 70% 이상은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에서 발생한다. 즉, 이 시장만 장악해도 산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계산이 드러난다. 비효율과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국내 시장 규모를 이용해 생산을 유지하고 기술을 축적한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물론 문제도 크다. 낮은 수율, 높은 비용,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외부 의존성. 일부 장비와 부품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제재가 강화되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중국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공급망을 쌓아 올리고 있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결론은 피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하나의 글로벌 반도체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 개의 서로 호환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에는 미국과 그 동맹이 있다. TSMC, 삼성 일렉트로닉스, 인텔로 이어지는 첨단 기술 블록이다. 다른 한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구조는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2024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투자 중 수백억 달러가 중복 투자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공장과 기술을 서로 다른 진영이 따로 만들고 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비효율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다.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최적화가 가능하지만 두 개로 쪼개진 순간 모든 것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연구개발이 분산되고 표준이 갈라지고 혁신의 속도는 떨어진다. 이미 초기 신호는 보인다. 일부 반도체 가격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정학이 기술 혁신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건 군사적 측면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현대 무기의 핵심이다. 만약 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협력할 수 없게 된다. 기술 격차는 곧 군사 격차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상황을 더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원 무기화와 강제 자립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더 빠르게 분열시키는 촉매가 된다.